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2021년 재학생 학부모 초청 취업 전략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학년 재학생 학부모님 대상으로 라떼가 말한다, 우리의 미래, 라떼가 말한다, 우리의 미래라는 재미있는 주제로 굿잡 연구소의 서형석 대표님께서 재미있고 유익하고 가치 있는 시간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약 1시간 반의 시간 동안 이제 굿잡 연구소의 서형석 대표님께서 특강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형석입니다. 네, 다시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그 굿잡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래의 좋은 직업들이 뭘까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기후환경연구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환경오염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UN 미래 포럼이라고 미래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여기 산하에 있는 미래 연구소에서 미래 트렌드, 미래 직업, 이런 미래 산업들을 공부하고 있는 미래 연구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미래 일자리와 기술, 잘 보이시나요? 미래 일자리와 기술이라는 책을 번역서입니다. 번역서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여러분 자녀들하고 소통이 잘 되시나요? 사실 저도 아이를 3명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하고 소통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또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우리가 뭘 준비하면 좋을는지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라떼는 말한다입니다. 라떼가 뭔지 아시죠? 아마 카페 라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에스프레소 커피에다가 따뜻한 우유를 탄 이제 우유 커피를 카페 라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떼는 이탈리아 발음으로 우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통상 라떼는 말한다. 뭐 라떼는 말이야. 예전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을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이 꼰대라는 의미가 아버지나 선생님 이런 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좀 그런 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죠. 예, 그런 아버지나 이제 선생님들을 꼰대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친구 집에 예전에 갈 때 꼰대 집에 계시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꼰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꼰대라는 의미가 이제 많이 내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좀 옛날 얘기를 하면서 좀 고지식한 이런 분들을 이제 통칭해서 뭐 존경이 아니라 조금 약간 비하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이 라떼라는 의미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면서 이런 의미들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 화면에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위에 사진이 있는데 그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미국에 계신 제롬 글렌 회장님이고 이제 가운데는 저고 오른쪽 계시는 분이 이제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 대표입니다. 저는 이분들한테 이제 12년째 미래 관련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잘 안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통상 꼰대를 얘기할 때 육하 원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육하 원칙. 후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다 꼰대시죠. 그 다음에 where, 어딜 감히. 그 다음에 how, 어떻게 그걸 나한테. 그 다음에 what, 네가 뭘 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when이죠. 나 때는 말이야. 바로 얘기하시는지 이런 분들을 꼰대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why, 내가 그걸 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꼰대라고 이제 통칭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꼰대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50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좀 어려운 아버지나 어려운 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지금은 그 의미가 좀 달라져서 좀 고지식하고 자기 고집만 얘기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이제 꼰대 또는 라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바뀌어지게 된 게 정보 전달의 방법이 이제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지식이나 지혜를 배우려면 아버지나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잘 안 들리나요? 소리 잘 안 들리는 분 계시는데.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는 정보를 전달할 때 우리가 석답할 때 이제 선생님이나 아버지나 아니면 백과사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디서 정보 습득을 하는 거죠? 네, 인터넷으로. 네, 인터넷 들어가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선생님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정보가 있는 거죠. 예. 우리 부모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나이 먹을수록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아는 거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지금 당군 이래로 가장 똑똑한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정보 이런 취득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50대나 60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인터넷보다 더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정보도 없으면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꼰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결국은 뭐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한 겁니다. 인터넷이 나오고 모바일이 나오고 하면서 이게 기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다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세대차 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뀐 거니까 저희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세상이 바뀐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꼰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내 얘기가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세상에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또 내가 바꾸려고 하면은 힘든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뭐 사람은 서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다 그게 맞다라고 판단한다면 소통하기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경청이 더 중요한 거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존경은 원리가 아니라 성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존경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을 통해서 서로 뭐 존경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자녀와 아날로그 부모를 위한 대화법이라는 또 책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디지털을 접하게 되는 거죠. 예.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다루죠. 예. 그렇지만 저희들 세대는 이제 특히 이 모바일이 사실은 가장 쉽고도 어려운 건데요. 사실 굉장히 저도 사실은 막 줌이나 막 이런 유튜브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이렇게 다루는 아이들하고 또 후천적으로 뒤늦게 배운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이 모바일 하다가 잘 안 되면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하루 종일 해서 잘 안 되는 것도 아이들은 10분 내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을 잘 다루느냐 못 다루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세대 차가 이제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여러분 자녀분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잘 다루는 이런 사람들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저희들처럼 디지털을 잘 안 돼서 버벅대는 사람들을 이제 디지털 문맹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의 문맹은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을 문맹이라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는 글씨야 누구나 다 읽죠. 근데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느냐, 잘 이해하느냐, 잘 활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잘 못 다루는 사람들을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잘 모르는 멀리서 온 우주에서 온 디지털 이주민이 디지털 원주민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 소통이 쉽지 않은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가진 인간. 근데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을 포노 사피엔스라고 얘기합니다. 폰을 아주 잘 다루고 폰이 잠시라도 자기 몸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세대들. 이런 세대들을 이제 포노 사피엔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미국의 유명한 그 경제 잡지에서 처음 사용했던 용어인데 우리나라 모 대학 교수님이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지셨고 뭐 강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노 사피엔스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된 시대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아웃사이더고 사실은 좀 자녀들이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디지털 이주민 세대들은 후천적으로 이제 디지털을 경험을 하고 또 현재 디지털 원주민 세대들은 사실 아날로그는 잘 모릅니다. 걔들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전축이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옛날에 많이 봐온 아이템이었지만 디지털 세대에는 새로운 물건이죠.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물건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경험을 별로 해보지를 못했죠. 그러나 디지털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뛰어난 세대. 또 우리가 정보를 습득할 때도 저희들은 TV나 신문을 많이 봤지만 지금 세대들은 TV나 신문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걸 더 많이 보는 SNS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제 격차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직장 뭐 이런 거를 대기업 가라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세대들은 대기업보다도 대기업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대기업 좋다고 가봤더니 월급은 많이 주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저희들이 썼던 저 책에도 내용이 보면 앞으로는 미래 세대는 미래 세상은
그 프리랜서가 한 절반 정도, 한 50% 정도는 자유롭게 일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으면 굳이 얼마에서 일하지 않고 전 세계 여행도 하고 놀러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세대가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욜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자. 현재가 중요하다. 사실 저희들은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지만 지금 학생들은 현재가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사고의 차이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또 예전에는 우리 자녀들이 저희들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 친구가 누군지 또 어떤 책을 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사실 자기가 친구가 누군지 어떤 책을 보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은 다 잘 알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과 소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 친구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친구와 사귀고 또 어떤 책을 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또 예전에 사춘기가 보통 뭐 고등학교 이후에 사춘기가 왔지만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면 벌써 사춘기가 온답니다. 그 사춘기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예.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직접 면대면 얼굴을 보고 소통을 했지만 지금 자녀분들은 물론 면대면도 하지만 온라인 특히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소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방식도 이제 저희들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론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산업화 시대는. 그리고 암기 잘 하고 그러니까 졸업장이 있으면은 뭔가 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고 어쨌든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론보다는 이런 실전 경험들, 뭐 창업을 한 경험들, 사회 경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 뭐 창업을 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또 새로운 또 실패했더라도 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또 실패를 통해서 또 성공을 또 찾아가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디지털 원주민인 여러분 자녀들하고 또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세대하고 사실 여러 가지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게 요즘은 자녀들이 이게 두뇌 구조가 우리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하고 여러 가지 차이 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자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경청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그래서 경청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서로 공감을 해야 됩니다.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남자아이만 셋이니까 축구를 같이 합니다. 축구를 하면은 굉장히 서로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또 자녀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대화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 얘기입니다. 저희 집은 뭐 종교가 없는데 뭐 종교 얘기를 하거나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또 하나 안 하는 게 이제 30살 넘은 아이도 있는데 뭐 결혼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관심이 아니라 본인한테 스트레스 줄 수 있는 얘기를 가능하면 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면 소통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 서로 경청을 먼저 많이 해주고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떤 걸 또 하고 싶어 하고 또 뭐 어쨌든 본인들이 희망하는 일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걸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자녀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불쑥불쑥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다가 보면 저희들 본의 아니게 자녀들한테 이제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주제에 너 도대체 몇 살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자존감에 이제 상처를 주는 얘기라고 합니다. 물론 뭐 대부분 학부모님들 이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또 화가 나면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주눅들게 하는 말. 넌 해도 안 돼.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이제 주눅들게 하는 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을 망치는 말. 어떤 게 있을까요? 너는 시키는 일이나 해. 네가 뭘 안다고.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자녀들의 자율성을 망치는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괜한 부담을 안기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절대 실패하면 안 돼.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넌 우리 집의 기둥이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얘기죠. 부담을 주는 얘기도 가능하면은 적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불안을 유발하는 말 어떤 게 있을까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화가 나면 또 그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불안을 유발하는 이런 말들도 가능하면 좀 상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조성을 없애는 말, 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무조건 공부만 하라 그런 분들.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이제 창조성을 없애는 그런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의욕을 잃게 하는 말도 있겠죠. 예. 야, 네가 웬일이니? 공부를 다 하게. 그다음에 뭐 조그만 것이 멋만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런 얘기들도 또 하다가 그만두려고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의욕을 잃게 하는 말이고요. 열등감을 부르는 말도 많이 있죠. 예. 넌 왜 다른 애들보다 못하냐? 뭐 이런 얘기들. 뭐 어쨌든 자녀들은 상처 주는 얘기들은 가능하면 이제 안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자녀에게 힘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해주면 좋겠죠.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하다. 네가 최고다. 우리는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저도 아이들하고 통화 간혹 하면서 마지막에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의도적으로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너를 믿는다. 우리는 네가 자랑스럽다. 무슨 얘기하면 참 좋은 생각이야. 네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자녀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아지고 힘이 되고 성공하는 그런 밑거름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에서는 이미 100년 전통인데 말하기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대학 수업에 뭐 이런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은 돈이라고 합니다. 천냥빚도 갖는다고 했죠. 때로는 원자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녀들한테 상처 주면 굉장히 또 어려우시는 대화가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하고 대화할 때 소통할 때 굉장히 좋은 말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굉장히 힘드시죠?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까요?
사실 좀 오래 갑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원래 미국이 이제 4년마다 미래 보고서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한테 이제 드리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이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몇 년간 영향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또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로 바뀐 세상은 과거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막 디지털로 뭐 이렇게 바뀌어가지만 이게 쭉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대학 교육도 절반은 오프라인, 절반은 온라인 이렇게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들은 미래 사회가 5년 정도 빨리 왔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화가 빨리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 외로 빨리 왔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가 이제 빨리 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디지털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지금 오프라인 쪽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졌죠. 뭐 영화관, 헬스장, 뭐 또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가수나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모이질 못하니까 특히 식당, 뭐 영음식점, 마트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쪽에 오프라인 쪽에 있는 분들은 변신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거죠. 온라인하고 이제 접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일들이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적응하기 어려운 거죠. 예.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온라인 관련된 뭐 이 산업이나 일자리들은 굉장히 좋아졌죠. 특히 이제 홈쇼핑이나 모바일 쇼핑. 최근에 그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100조가 됐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쿠팡이라는 회사는 적자 규모가 4조 5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시가총액 100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왜?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미래 가치를 인정받아서 100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앞으로 굉장히 이제 앞으로 번창을 할 거고요. 또 최근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독일 업체에 넘어가면서 4조 8천억을 만들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온 산업도 있지만 또 대박을 내면서 기회가 되는 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어쨌든 부모님 뭐 하시는 일들도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뭐 이런 모든 게 이제 스마트화되고 온라인화되고 비대면화되고 디지털화됩니다. 여기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녀분들도 당연히 이런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엇갈리는 이런 게 됐고요. 그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운 표준인데 원래는 뉴노멀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이전과 이후를 이제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제 코로나 전후로 새로운 이제 사회가 사실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뉴노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하는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현장에 직접 공장에 가서 사무실 가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장소가 바뀌었고 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모바일로 지금 뭐 10대, 20대, 30대까지는 거의 모바일로 쇼핑을 다 하는 거죠. 예전에는 막 TV 홈쇼핑 했지만 사실은 지금 자녀분들은 TV 홈쇼핑 거의 안 보는 거죠. 모바일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쇼핑도 모바일로 갔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 많은 또 변화가 생긴 거죠. 오프라인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겼고 그래서 오프라인 위기가 왔고 그러면서 또 혼자 살 수 있는 이런 또 싱글족들이 너무 많아졌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싱글 혼자서 생활하는 분들이 한 25% 정도 점점 많아집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여행도 못 가게 돼서 여행의 실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코로나 끝나면 여행의 폭발이 올 거다. 이제 억눌려 있던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결혼 문화, 장례 문화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직접 참석을 해서 축하도 하고 같이 설포도 해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가족끼리만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문화로 바뀌었고 아마 앞으로도 이 결혼이나 장례 문화는 아마 가족 중심으로 갈 겁니다. 쭉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뷰티보다는 마스크. 어차피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이제 화장을 좀 덜 하신다는 거죠. 마스크가 다 가려주니까. 그래서 뷰티보다는 이제 어차피 마스크가 더 중요하죠. 예, 코로나 안 걸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부님들이 굉장히 알뜰해졌죠. 최근에 이제 중고 마켓들이 굉장히 이제 번창을 했습니다. 특히 그 당근 마켓 이런 쪽에는 굉장히 지금 뭐 고객이 많이 늘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마켓을 많이 이용하는데 당신의 근처의 마켓이 이제 당근 마켓인데 굉장히 싸고 심지어 뭐 공짜로 서로 나누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알뜰해졌다. 또 교육도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가서 아마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융합해서 아마 그렇게 쭉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었고 또 바뀐 세상은 쭉 갈 거고 또 앞으로 더 많이 변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해가는 세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알아야 우리 또 자녀들하고 또 대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최근에 그 윤여정이라는 요즘은 그 라떼 얘기했지만 젊은 라떼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생 이런 그 학생들이 부모 세대를 젊은 꼰대라고 얘기한답니다. 이게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나이 많은 꼰대를 욕하면서도 본인도 꼰대와 같이 행동하는 분들을 이제 젊은 꼰대라고 하는데, 근데 요즘 특이한 일이 생긴 게 지금 20대나 이런 친구들이 가장 또 최근에 존경하고 뭐 좋아하는 세대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이 윤여정 같은 원래 74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제 좋아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꼰대 나이긴 분명히 하죠. 분명히 꼰대 나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쿨하게, 굉장히 솔직하게, 굉장히 젊은들을 아주 감동을 주는 얘기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용어가 할메니얼. 지금 1996년 이후 세대를 MG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밀레니얼 세대와 할머니의 융합된 합성어가 할메니얼입니다. 그래서 이게 윤여정이라는 이 미나리 때문에 세계적 스타가 된 이분이 20대가 좋아하는 의류회사의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20대가 이제 굉장히 이런 할머니들을, 쿨한 할머니들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윤여정 이분이 맥주 회사의 광고 모델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좋아하냐 봤더니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이 젊은 세대들 인정을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 센스가 있으니 그들의 얘기를 경청해야 된다. 그러고 광고 얘기 나오는 얘기 보면 니들 마음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박막내 할머니라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녀하고 할머니하고 손녀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다 해서 이 할머니는 말을 굉장히 재밌게 잘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젊은이들 향해서 남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이러면서 굉장히 솔직하게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20대나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고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된, 이게 사실은 의외죠. 뭐 70대 뭐 할머니들이 왜 20대한테 그렇게 인기 좋을까? 예. 굉장히 의외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쿨하고 그들의 시원한 이렇게 사이다 같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트렌드를 한번 보셔야 될 건데요. 이제 게임의 룰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임의 룰 바꾼 게 뭐냐면 이게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언제 나왔을까요? 이게 처음 나온 게 해외에서 1974년도에 나왔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퍼스널 컴퓨터는 국내 최초로 만든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이 퍼스널 컴퓨터 만든 회사가 삼성이나 LG가 아니라 삼보였습니다. 지금은 삼보가 퇴출됐지만 어쨌든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면서 세상을 좀 엄청나게 바꿔갔죠. 그러다가 뭐가 나왔습니까? 인터넷이 나왔죠. 이게 1991년도에 이제 인터넷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입니다. 이제 20년 뭐 조금 넘었죠. 그 사실은 이게 인터넷이 나오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제 다 볼 수 있게 된 거죠.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예전에는 폰은 그냥 전화하는 용도였지만 이게 바뀐 내용이 뭡니까? 전화하는 전화기에 뭐가 들어갔죠? 컴퓨터가 들어간 겁니다. 컴퓨터가 통째로. 그 외에 뭐 엄청나게 들어갔죠. 사실은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한 게 2007년도입니다. 그 한국에 들어온 거는 2009년입니다. 이제 10년 조금 지났죠. 근데 아마 인류 역사상 세상을 가장 많이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바꾼 게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바꿔놨죠. 지금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되죠. 그리고 또 최근 나온 게 뭡니까? 앞으로 나올 게 이미 나와 있지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하고 또 하나 블록체인입니다. 이 두 개가 앞으로 세상을 게임의 종목을 바꾸는 큰 기술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2007년도 나왔는 이 애플에서 나온 스마트폰 엄청나게 세상을 바꿨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스마트폰 안에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앱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없었죠. 내비게이션은 기계가 있어야 됐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 이 내비게이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앱이 하나 깔렸을 뿐인데 그 앱이 실제 내비게이션 역할을 다 해주는 거죠. 굉장한 발명 기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다. 예전에 아폴로 우주선을 아폴로 보내기 위해서
그 프로세서 이 용량이 이 용량보다 2000배나 큰 게 지금의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에 슈퍼컴퓨터보다 더 이렇게 지금 용량이 좋은 게 지금의 스마트폰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상 가장 최단시간에 대중화된 기기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전화 같은 경우는 국민들 한 50% 정도 국민들이 썼는데 45년이 걸렸는데 스마트폰은 4년 만에 전 국민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기계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95% 이상이 다 쓰는 이런 기계가 된 거죠. 또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벌게 해준 기기가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한 개 가지고 세계 최고 기업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기업. 또 우리 인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미디어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24시간 우리 몸에서 1m 이상도 안 떨어지는 거죠.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인류와 뗄 수 없는 기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상 가장 편리한 도구라는 거죠. 앱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또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역사상 인류를 가장 똑똑하게 만든 기기가 바로 스마트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분들은 스마트폰을 너무 잘 다룹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보다는 사실은 우리 더 서툴죠. 저도 사실은 많이 버벅댑니다.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이게 세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마트폰이 세상을 정말 많이 바꿨고요. 스마트폰이 삼켜버린 제품들 한번 볼까요? 예전에 마이마이라고 이 음악 나오는 잘 아시죠? 이런 기회를 다 없어졌잖아요. 다 망했죠. 예전에 아날로그 폰 역시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옛날 허리 차던 삐삐도 없어진 지가 이미 오래됐고 브라운관 TV, 필름 카메라, 게임기조차도 다 사라졌죠. 이 스마트폰이 다 삼켜버린 거죠. 굉장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하철 문화도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 지하철 타면 책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풍경이 이랬죠. 그러다가 지금에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99%가 다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예전 대가족들이 모여서 막 TV 보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각자 자기 방에 가서 폰 가지고 게임하고 노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에 있는 뭐 빌 게이츠나 이렇게 유명한 분들은 아이들이 20살 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답니다. 20살 넘어야 스마트폰을 준답니다. 이게 뭐 정말 우리 좋은 정보를 가진 기기이긴 하지만 또 단점이 있는 거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첫째는 아이들은 따로 자기 방에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대가족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웃고 즐기고 이런 문화가 이제 없어진 거죠. 대화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요즘 아이들 거의 다 안경 쓰잖아요. 전자파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창의력이 없어진답니다. 아는 정보는 많지만 창의력을 망치게 하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라 얘기합니다. 어쨌든 좋은 기기이긴 하지만 또 이런 또 문제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아이들이 이제 포도사피엔스라고 얘기해서 어쨌든 휴대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신체 일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거래하고 소비하고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다 하게 되고 이제 세상의 주인공이 옛날 저희 세대에서 이제 20, 30대로 바꿔버린 거죠.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한 우리 자녀분들은 세상을 더 편리하게 사는 거고 저희들은 또 이제 사실은
좀 버벅대면서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큰 거는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 구글, 아마존, 애플, 뭐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은 다 호모사피엔스를 위한 기업들이죠.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 20, 30대를 포커스 맞춰서 비즈니스를 해서 세계 최고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중심이 된 호모사피엔스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기업하기도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고 해서 이제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또 미래사회에 대한 이런 것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정식 과목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쨌든 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세대들은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사실은 인공지능이 저희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는 2016년이잖아요. 알파고. 2세돌과의 대결에서 2세돌을 4대1로 이겼던 알파고 때문에 저희들도 인공지능인 게 알게 됐고,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이 이제 자동차로 들어갑니다. 인공지능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차가 알아서 스스로 움직여서 이동을 하는, 앞으로 이제 자동차는 이동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자동차가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음악 감상실이 될 수도 있고 뭐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뭐 운전 안 해도 이동하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회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강아지 있는데 이 인공지능 로봇 강아지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대화할 상대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강아지들하고 소통이 가능한 거죠. 사람이 질문하면 얘가 대답을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오른쪽에 보면 이게 그림 나온 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알고 싶으면 말로 물어보면 오늘의 날씨를 알려줍니다. 날씨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얘들이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좌측 맨 밑에는 그 일본에서 만든 페퍼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사람의 감정도 읽을 수 있는 이런 로봇이 이미 탄생을 했고요. 이게 11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싸졌고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이제 가전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이제 인공지능 냉장고 이미 나왔고요. 인공지능 에어컨도 나왔고 인공지능 밥솥도 나왔고 앞으로 이제 모든 가전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계들이 사람의 육체 노동을 대신 해줬고 앞으로는 이제 인간의 지적인 노동을 우리가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는 이제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결국은 뭐냐면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가진다는 거죠.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제 이런 이제 시대가 된 거고요. 인공지능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피와 같은 존재죠. 사람 몸이 피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삽니다. 이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회사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인공지능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사람만의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일까요? 바로 이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그다음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 또 창의력, 상상력,
또 서로 협업하는 능력,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은 사람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봇이 대신 해주는 거고, 또 막 분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막 데이터도 모아야 되고, 이런 거는 인공지능한테 시키면 얘들이 정말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과 인공지능 로봇이 함께 갑니다. 사람은 이런 기기들을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때 그냥 인공지능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공지능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알파고처럼 기본적인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알파고는 바둑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로지 바둑만 잘합니다.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AGI라고 하는 일반 인공지능으로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기능이 이제 점점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이 되면 이제 바둑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ASI, 슈퍼 인공지능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 지능의 한 1000배의 기능을 가진 이런 시대를 이제 싱귤레리티라고 하는데, 미국의 레이 커즈와이라는 미래학자가 2045년 되면 슈퍼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많이 남았잖아요. 20년 이상 남았잖아요. 근데 이 20년 이후에 나올 막 슈퍼 인공지능을 가지고 지금 당장에 막 우리 세상에 다 온 것처럼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일반 인공지능으로 기능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보면 되고요. 슈퍼 인공지능 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중에서 우리가 그 인공지능 스피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그 인공지능 스피커는 블루투스 스피커죠. 우리 음악을 듣는 스피커인데, 여기서 이제 검색이 다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화면이 나오는 이런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사람이 말로 물으면 영상이나 뭐 글씨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검색 기능, 또 쇼핑도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통닭을 뭐 주문하고 싶다라고 싶을 때 인공지능한테 통닭 주문해줘라고 하면 인공지능 회사하고 협력된 회사가 주문해 줍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내 폰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또 인공지능 내 폰 찾아줘라고 하면 내 폰이 이제 알람이 와서 내 폰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송금, 요리, 뭐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가정에 가장 중심이 되는 기회가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왜냐하면 스피커는 사람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야, 뭐 TV 좀 켜줘, 뭐 전동 좀 켜줘, 뭐 이런 이제 음악 좀 틀어줘 하면 말로 하면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제 중심이 돼서 불도 켜고 현관문도 열어주고 TV도 켜주고 이런 기능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인공지능 이게 이제 사람의 비서라고 얘기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1억 대 이상 팔았습니다. 8만 개 정도의 기기하고 이미 다 연동이 돼서 인공지능 스피커인데 말만 하면 모든 기기들을 다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언어도 7개 언어고 이제 다 인식을 하는데, 아직 한국어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마 조만간 또 우리 한국말 알아듣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올 겁니다. 이제 물론 국내 인공지능 스피커는 당연히 우리말 알아듣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 나오는 스피커들도 우리말 알아듣는 시대가 이제 머지않아 다가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미 대기업들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큰 파도가
쓰나미 같이 우리한테 이제 몰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그 쓰나미 왔을 때 대응을 잘 하실 거고,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이제 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구글은 2017년에 인공지능 버스트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모바일 버스트 갔다가 이미 인공지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세상 모든 게 중심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AI 버스트로 이미 가 있고요. 그래서 AI 기술이 이제 이거를 장악하는 사람이 전 세계를 장악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중요한 아이템이 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물론 사람한테 이익도 주고 불이익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병 진단은 사실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기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 신약 개발하는데 보통 10년 이상 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비용을 절감해 주는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사고 칠 거다라고 하면 이미 사고 치기 전에 그 범인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한테 굉장한 이익을 주는 거죠. 또 한편엔 인간한테 또 불리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일자리가 좀 줄어들겠죠. 근데 그 일자리는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는 것들은 단순 반복적인 그런 일들. 또 인공지능이 뭐 이렇게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 그 사람들의 모든 게 다 노출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내가 1년 동안 어디를 가장 많이 갔고 몇 군데 갔고 뭐 누구를 만났고 뭘 샀고 이런 것들을 뭐 구글이나 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이 거의 뭐 없다 할 정도로.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가장 사실은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전쟁 무기로 이게 돌변하면 인류가 이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윤리 문제도 다루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보안 문제. 또 앞으로는 이제 빈부격차가 인공지능을 아는 분하고 모르는 분의 이 격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을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능 시대에 이게 이제 이 내용도 잘 보시면 이제 우리 자녀분들이 이제 미래 일자리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사물 인터넷. 사물들이 센서죠. 센서들이 정보를 모아서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기계하고 기계끼리만 연결이 됐는데 지금은 기계와 사람 모든 세상 만물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 근처에 가면 인공지능은 주인이 근처 왔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에 산다면 엘리베이터가 내가 도착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1층에 내려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집 위에 올라가면은 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만물 지능 인터넷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 하는 역할입니다. 특히 또 주부님들이 집에다 가스 켜놓고 외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물 인터넷이 그걸 감지해서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3km 이상 떨어지면 가스레인지 자동 차단되는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이게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사물 인터넷이고요. 이게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모든 분야에 이게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사물 인터넷 센서 달아놓으면 누군가가 훔쳐가더라도 그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이 가능한 거죠. 이 가방에도 여러분 핸드백에도 센서를 달아놓으면 나중에 핸드백이 어디 있는지 추적이 가능한 거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사물 인터넷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데이터 얘기했지만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이 플랫폼 기업들은 그들의 생명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우리 인체의 피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은 이제 인공지능이고요. 또 하나 이제 블록체인.
20세기는 인터넷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블록체인의 시대다 라고 할 정도로 블록체인이 중요해집니다. 4차 산업혁명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산업. IT 산업 이후에는 바이오테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가 이 바이오를 하시는 회장님이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됐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 삼성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이 바이오는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바이오 산업도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이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바이오 산업에 아마 일을 하게 된다면 장담컨대 억대 연봉은 뭐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은 IT 강국이잖아요. IT 강국 분명합니다.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빠르죠. 잘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던 뭐 반도체나 뭐 배터리나 이런 큰 산업들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산업이지만 지금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은 뭔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보고 세상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돼야지만 또 강국이 우리나라도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강국이 되는 거죠.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격차가 어느 정도 날까요? 기업 규모로 봤더니 1000배 차이 나더라고요. 1000배. 약.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은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워야지만 특히 인공지능 이런 쪽을 잘 키워야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쪽 직업을 가지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행복의 기준이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거는 아니겠지만 또 성공의 기준도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자아실현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자아실현 사회 들어보셨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로봇이 대신하고 또 막 분석하고 이런 뭐 골치 아픈 일은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고 사람은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세상, 그런 사회, 이거를 자아실현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미래 사회는 자아실현 사회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녀분들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에 한번 미쳐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사회가 조만간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사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 이미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 변호사도 나와 있고 작곡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기자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분야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얘들이 이제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은 물론 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변호사가
뭐 이렇게 변호를 하려면 뭐 과거 판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찾는 역할을 이 인공지능 변호사 애들이 보조를 하는 거고요. 또 수술하는 의사들도 인공지능 그 로봇 수술 기계가 있더라도 의사가 직접 합니다 하는데 의사를 보조하는 거죠. 그런 보조하는 수단으로 인공지능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는 것.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미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게 이제 디지털로 바뀌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화,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데이터 이런 디지털 기술로 연결 사회를 만드는 게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요. 그 핵심을 ICBM이라고 얘기합니다. IoT, 사물 인터넷, 아까 말씀드렸죠. 사물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센서가 정보를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오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또 저장을 하고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데이터들을 분석하겠죠. 그게 다 이제 모바일 통해서 다 이게 각각 따로가 아니라 이게 융합이 되면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산업이 될 거고요. 그래서 4차 산업을 이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대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뭐 초지능은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걸 통해서 초지능을 이게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 지능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고, 초연결은 이제 5G나 사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통해서 연결이 되고 저장이 되고, 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시티나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 이제 대해서 앞으로는 이제 신유목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프리랜서도 말씀드렸고 프리랜서의 시대입니다. 아마 절반 정도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될 거고, 또 실제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서 이렇게 보통 평생 동안 지금은 우리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 평생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10가지, 20가지 일을 해야 된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생명이 짧으니까 또 새로운 걸 배워서 공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신유목민 시대라고 해서 예전에 유목민은 이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목축업을 한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이동하면서 요즘 노트북이나 모바일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외여행,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유목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직업을 택하려면 물론 특별한 자격이나 특별한 능력이나 또 자기만의 독특한 브랜드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하는 분들은 꼭 우리 국내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다니면서 유튜브 할 수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은 이제 정말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시대가 된 거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뭐 싫어하는데 잘 해봐야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예, 싫어하는데 잘 못하면 더더구나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일, 또 좋아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덕업일치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는 것을 덕업일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좋겠죠. 그다음에 요즘은 멀티가 된다고 얘기하죠.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걸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은 앞으로는 모든 게 융합되는 시대니까,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시대니까 다양하게 많이 알아야 되니까 이제 멀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학생활 하면서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청년이 그 자전거로 3개월 동안 유럽을 라이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텐트만 가지고 독일에 가서 독일에서 중고 자전거를 하나 사서 거기다 텐트를 싣고 3개월 동안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까지 유럽 7개국을 3개월 동안 자전거로 여행을 했습니다. 이런 체험이 이제
이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 살아가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산 경험이 되는 거죠. 왼쪽 밑에 사진에 보면 흰머리 있는 분하고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독일에서 은퇴했던 분이 한 60 정도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라이딩을 자전거를 한 바퀴 돌았죠. 라이딩을 하고 다시 독일 가서 그 라이딩 갔다 왔다고 이제 기념 파티 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이 청년이 그걸 본 거죠. 그 집에 간 거죠.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왔다라고 했더니 아 그러냐? 내가 한국에 가서 라이딩을 하고 한 달 동안 라이딩을 하고 와서 내가 지금 파티를 하고 있다.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막 음식도 많이 주고 재워주고 해서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가운데 보면 젊은 부부가 나오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 보니까 젊은 부부가 가는데 여성분이 아시아계인 같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한국인인데 해외로 입양 간 분이었더라고요. 자기는 해외 입양 가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관광까지 시켜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라이딩을 하면서 한 절반 정도를 이런 분들 만나서 그분들 집에서 공짜로 잠자고 얻어먹고 이런 게 절반 정도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청년이 누굴까요? 제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이 셋인데 제 큰아들이 사실은 얘는 대학 졸업하고 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몇 년간 사실은 집에서 놀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해외여행을 하려고 제가 돈 준 적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서 항공료 끊고 또 해외 현지 가서 먹고 자고 하는 이런 비용들을 그때 한 300 정도 만들어 갔다 하더라고요. 돈을 남겨왔더라고요. 남겨서. 얘가 인도 배낭여행을 한 달간 했습니다. 그 전에 요 가기 전에 인도 배낭여행 한 달 하기 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대부분은 한 달 정도 인도 여행하면 몇백만 원 든다고 하는 분도 있고 150만 이상 든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항공료 빼고 60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인도에. 그런데 20만 원을 남겨왔더라고요. 40만 원으로 인도 배낭여행을 한 달간 한 겁니다. 그래서 야, 너 굶었냐? 어떻게 한 4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살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인도의 길거리 음식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리고 잠자는 비용만 이제 싼 데 가서 잠만 자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배낭여행에 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인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인도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지금은 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혼자서 갔거든요. 처음에는 인도 이제 친구와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서 가서 한 달을 이제 인도 여행을 하고 왔는데 지금 이 청년들한테는 지금은 얘가 이제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제 독립해서 여행사를 아마 차리지 않겠나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은 경험들이 자기 인생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비록 여행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또 독립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죠. 어쨌든 얘는 어디 갔다 와도 지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사실 기후변화 관련된 책을 지금 하나 썼습니다. 썼고 지금 출판사에다가 계약을 지금 했고 아마 2달 후 되면은 책이 이제 출간될 텐데 그 기후 위기에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환경 오염하고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하고 소통할 때 정말 우리 자녀분들하고 소통하는 주제가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하기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도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환경오염도 걱정하시는 분이구나. 굉장히 소통이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또 이 환경, 특히 이제 플라스틱이 가장 문제거든요. 플라스틱, 에너지 낭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고 지금 학생들이 나와서 왜 이러냐 하면 이 기후변화 때문에 젊은 세대의 미래를 우리가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후변화가 나빠지면 얘들이 살 수 있는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겨울은 점점 추워지고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기상이변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들이 지금 막 기성세대를 하면서 막 분노를 합니다. 분노. 왜 당신들이 우리 미래를 뺏어가냐? 왜 당신들 환경 오염시키냐? 근데 사실은 우리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미국에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인 92%가 혈액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다고 부릅니다. 92%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 그걸 우리가 벌써 먹은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영향을 받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나 기후변화 문제도 자녀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면 또 뭐 에너지 절감도 되고 또 환경도 살리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도 하면서 자녀들하고 정말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젊은 친구들은 국가에서도 기후 비상 선포하라고 난립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후 변화 관련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대나무 보이시죠? 이 대나무는 이제 모소대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모소대나무. 지금 이제 자녀분들이 대학 4년간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 4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나무의 비유를 하고 싶은 게 대나무는 심어놓고 4년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뿌리만 내립니다. 4년간. 뿌리만 내고 이제 싹이 나서도 한 1년간은 별로 안 큽니다. 그런데 딱 5년이 지나면 20m, 30m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게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4년 동안 정말 좋은 경험도 하고 책도 보고 경험하면서 뿌리를 잘 내려놓으면 대학을 졸업해서 그래서 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 놓으면 사회 나온다고 뭐 금방 성공하지는 않겠죠. 1, 2년만 있으면 또 현장 경험만 또 쌓으면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4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 진짜 부모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고3이라고 너 예외 그거 없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 같이 여행 가서 뭐 체험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걔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고3이라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학 가서는 아이들이 정말 이제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대한민국을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가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하고 소통 좀 많이 잘 하시고요. 또 잘 아이들 칭찬도 많이 우리 부모들은 못하면은 나무라는데 칭찬이 좀 인색하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는 묻어두고 물론 또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정말 잘하는 걸 칭찬을 해서 의욕을 좀 북돋아주고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는, 그래서 정말 우리 미래 인재가 되는 그런 자녀분들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 멘트가 준비가 기회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회가 오더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한테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딱 접목이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박이 나는 거죠. 대나무처럼 쑥쑥 자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누군가 다 본인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개발하고 키워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인재가 돼야 되겠죠. 혹시 질문도 없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하여튼 기후변화, 환경오염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지구를 살린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구는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인류가 사라집니다. 인류가 힘들어집니다. 사실 금년 2월에 미국에 한파가 와서 미국 전역 한 70%가 한파가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조 단위의 뭐 피해가 난 거죠. 그런 피해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5도 이하로 이제 막 하자고 하는데 2도가 너무 이게 예전 산업화 이전보다 2도가 높아지면 그 티핑 포인트라 그러죠. 이 지나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노력하면은 우리 지구도 살리고 인류도 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고 이러면 아마 자녀분들도 좋아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또 가정에도 또 행복도 오고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도 아마 도움이 될 거고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한 인재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또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아마 그런 기회가 반드시 저는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없습니까? 네, 없으면 저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분 특히 저학년 1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유익한 강연 저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기회로 모시길 바라겠고요. 그 학부모님들께서도 1시간이 넘는 시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특강 라떼가 말한다 우리의 미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